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군년이 그럼 그렇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중령에게 뺨을 맞은 신임 소위,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와 외삼촌이자 장군들이 부대로 방문하여 폭행 가해자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양구의 공기는 칼날 같았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냉기는 단순히 계절의 탓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굳건하고 가장 차가운 자부심이 흐르는 땅. 백두산 부대 제21보병 사단의 위용은 양구를 감싼 산맥의 능선처럼 험준하고 서슬퍼랬다. 그 강철 같은 자부심의 심장부로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막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올린 하지원. 그녀였다. 부대 창설 기념일 및 전투준비 태세 시연회. 갓 부임한 신임 장교에게 맡겨지기에는 규모도 중요도도 상당한 행사였지만 지원은 특유의 꼼꼼함과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조용한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그 인정이 모든 이에게 가닿는 것은 아니었다. 행사 총책임자인 박철규 중령. 그의 굵고 짧은 목과 늘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일그러진 미간은 그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그는 구시대의 군인이었다. 그에게 군대는 남성들의 것이었고 여군은 기껏해야 행정 업무나 거드는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런 그의 눈에 사관학교 수석 출신의 제법 당찬 구석까지 있는 하지원 소위는 눈엣가시 그 자체였다. 하 소위. 행사 시작 직전 최종 점검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원의 뒤로 박중령의 굵직한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네, 중령님. 준비는 제대로 되어가는 건가? 괜히 계집애처럼 꼼꼼한 척하다가 사고 치지 말고. 이상 없습니다. 모든 장비 및 인원, 시간 계획에 맞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계집애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핥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내외 귀빈들이 착석하고 굳건한 표정의 사단장이 연단에 섰다. 지원은 행사장 한쪽에서 무전기를 든 채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연회의 하이라이트인 통신 지휘 차량의 기동 시범 순서에서 문제가 터졌다. 최신의 장비라던 중계 차량이 약속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뭐야? 왜 안 움직여? 박철규 중령의 고함이 지원의 무전기에서도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어느새 그가 지원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 소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통신반에 확인 중입니다. 잠시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박중령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귀빈석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사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행사의 흐름이 끊기고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몇 분. 지원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예비 시스템이 가동되고 통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행사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자 박철규 중령이 성큼성큼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백 명의 장병과 귀빈들이 지켜보는 행사장 한복판이었다. 야, 하지원. 그는 계급도 존칭도 생략했다. 지원이 고개를 들자 박중령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너 같은 여군년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행사를 다 망쳐놔. 중령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뭐가 지나쳐? 여자는 군대에 기어 들어왔으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딜 나대. 너 때문에 우리 부대 명예가 뭐가 돼.
그의 목소리는 고의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행사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병들의 시선이, 귀빈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일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리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지원은 치욕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번 사태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군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그녀의 당당한 대꾸는 오히려 박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책임? 내년이 뭘로 책임을 질 건데? 여군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육중한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과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원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녀는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바로 했다.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경악과 충격으로 굳어진 수백 개의 얼굴, 그리고 그 앞에서 만족스러운 듯 혹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철규 중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들어왔다. 이것은 군기 교육이 아니다. 훈계도 아니다. 명백한 폭행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이었다. 지원아, 정신 차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불타는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박철규 중령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고 그보다 더 차갑고 강한 것이 벼려지고 있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행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개되었다. 사단장의 폐회사가 이어지고 군가가 울려 퍼졌지만 지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윙윙거리는 이명과 심장이 발밑으로 쿵, 쿵 떨어지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여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장비 철수를 지시했다. 그녀의 왼쪽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못 본 척하거나 혹은 정말로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폭행만큼이나 비겁하고 잔인한 침묵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지원이 사무실로 복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배 장교 몇몇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소희, 괜찮아? 가장 먼저 말을 건 것은 같은 부서의 김정수 대위였다. 그는 평소 지원을 아끼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중령님이 좀 다혈질이시잖아. 행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하소희가 이해 좀 해. 이해라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의 단호한 대답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옆에 있던 다른 소령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하소희. 우리도 다 봤어. 박중령님이 심했던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이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져. 너 하나 때문에 다들 피곤해진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령님이 따로 사과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는 게 맞아. 너 하나 때문에. 그 말은 지원의 가슴에 두 번째 상처를 냈다. 그녀는 조직의 일원이기 이전에 피해를 입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의 안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짓밟힌 인권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원의 완강한 태도에 선배 장교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사무실에는 순식간에 그녀 혼자만 남았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모두가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부어오른 뺨을 감쌌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소희님.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행정보급관인 이진석 상사가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와 지원의 앞에 놓았다. 일단 찜질부터 하십시오. 그의 무뚝뚝한 위로에는 어떤 강요나 계산도 없었다. 지원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행보관님. 별 말씀을. 오늘 일은 명백히 박중령님이 잘못한 겁니다. 소희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상사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는 지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싸울 용기가 생겼다. 그날 밤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인 육군대 나무숲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백두산 부대 행사 중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영상은 당시 한 병사가 멀리서 촬영한 것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박철규 중령이 지원에게 고함을 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신임 여군 소위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인격 모독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군년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현실입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추천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군 차별, 군대 폭행, 백두산 부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분노하는 현역 장병들,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예비역들, 그리고 다른 여군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부대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사단장은 박철규 중령과 관련자들을 긴급 호출했다. 그들은 사건을 과도한 군기 교육으로 축소 보고하고 당사자 간의 오해는 풀었다는 식으로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영상은 그들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파문은 이제 부대 담장을 넘어 국방부를 향해 거세게 번지고 있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더 큰 진실을 요구하는 거대한 목소리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육군대 나무숲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언론사에서 국방부 대변인실로 사실 확인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군의 특성상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단 지휘부는 더 이상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국방부의 직접 조사가 결정되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들이 부대로 파견된다는 소식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박철규 중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무마하려 애썼지만 이미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섣불리 손을 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사는 하지원 소위와의 면담으로 시작되었다. 지원이가 들어간 회의실에는 감사관실 소속 중령과 소령, 그리고 군 검찰 소속 법무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지원을 압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하지원 소위,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해주면 됩니다. 감사관 중령의 차분한 말에 지원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을 열었다.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조사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제 부하들과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상관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성별과 계급을 이유로 제 인격이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편안함을 느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육하 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의 배경부터 박철규 중령의 폭언 내용, 그리고 폭행 당시의 상황까지를 또렷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지원을 지지하던 이진석 상사는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박철규 중령님은 이전부터 여군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다른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도 용기를 내어 과거 박 중령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성차별적 발언들을 털어놓았다. 여자는 야간 당직 세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훈련에서 여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군이 술도 못 따르면 무슨 재미냐는 식의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박철규 중령의 폭행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차별 의식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건 발생 4일째 되는 날, 부대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차관과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대장이 예고도 없이 부대를 방문한 것이다. 단순한 격려 방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국방부 차관은 하지원 소위의 아버지였다. 육군 대장은 그녀의 외삼촌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철규 중령은 절망감에 휩싸여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혔다. 그에게 아첨하며 지원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선배 장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차관과 대장의 방문은 그 어떤 압력 행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원칙적인 말만 남기고 떠났지만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조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오후 사단 지휘부 전체가 모인 회의실에서 열린 재조사에서 이전까지 박 중령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던 간부들의 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박 중령님은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폭언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하지원 소위가 부임한 이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 무게에 짓눌린 박철규 중령의 성벽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지원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썩어빠진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내고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국방부 차관과 육군 대장이 남기고 간 거대한 위압감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박철규 중령의 편에 서서 혹은 방관자로서 하지원 소위를 압박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박철규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저마다 책상 위 서류나 허공의 먼지를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진실의 물꼬는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박철규를 덮쳤다. 이전까지 그의 눈치를 보며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던 간부들은 이제 자신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 앞에서 앞다투어 증언을 쏟아냈다. 박 중령님은 평소에도 여군은 전투병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하지원 소위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었습니다. 한 소령의 증언이 시작되자 다른 대위가 뒤를 이었다. 맞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에 있었던 최종 브리핑에서도 하 소위가 통신 장비의 예비 시스템 점검을 건의했지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라며 일축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화살은 정확하게 박철규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그는 단순한 폭행범을 넘어 자신의 편견과 독단으로 부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지휘관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의 낯빛은 시시각각 핏기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분노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이제는 체념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간 그가 겪은 심리적 붕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하지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하지원 소위, 이 모든 증언에 대해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이들을 차례로 훑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철규 중령을 향했다.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철규 중령님은 제 뺨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어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계급장을, 이 군복이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명예를 때린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저는 박철규 중령님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건강한 병역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성별이나 계급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무기가 될 수 없는 군대, 오직 실력과 충성심으로만 평가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미래를 향한 한 젊은 장교의 냉철하고도 뜨거운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박철규 중령에 대한 직위해제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그의 집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험준한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야망과 권위를 상징했던 저 백두대간의 능선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박철규 중령님, 잠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수사관들을 따라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부하 장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호통 한 번에 벌벌 떨던 그들이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그는 그저 초라하고 나이든 한 남자에 불과했다.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군사경찰 차량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 사람의 추락이 과연 이 모든 것의 끝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 지원의 주변으로 길이 열렸다. 이전의 어색한 깊이와는 다른 경외와 어려움이 뒤섞인 거리감이었다. 몇몇 용기 있는 후배 장교들이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소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원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침묵 속에서도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통화했다. 괜찮으냐?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장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게다. 내가 무너뜨린 것은 박철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군의 낡고 단단한 관행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내 딸이 자랑스럽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아비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강철의 땅 양구에 내린 차가운 밤이 한 젊은 장교의 뜨거운 눈물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다. 심판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악장을 준비해야 했다. 박철규 중령의 직위해제와 군사법원 회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은 군 내부 자정 능력의 증거라며 대서특필했고 국방부는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 TF를 발족하겠다는 요란한 발표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원 소위의 이름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군 개혁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백두산 부대는 한순간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렀고 지원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놀랍도록 차분해졌다. 그 누구도 대놓고 여군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을 입에 담지 못했다. 지원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감시 카메라가 된 듯했다. 그녀가 식당에 나타나면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잦아들었고 그녀가 훈련장을 지나가면 장교들의 언성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몇몇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지만 그것이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변화는 표면적이었다.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항이 꿈틀대고 있었다. 박철규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기, 선후배 그룹, 그리고 여군이 설치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간부들은 지원을 향해 은밀한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연대장인 윤상현 대령이 있었다. 그는 박철규 중령의 육사 선배이자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번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석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 아니야. 아무리 박 중령이 잘못했다지만 갓 부임한 소위 나부랭이가 백 믿고 대선배를 저렇게 담가버리는 게 말이 돼? 윤 대령의 사무실에 모인 몇몇 중령, 소령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하지원은 정의를 구현한 용감한 군인이 아니라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감히 아버지 백을 사용한 위험한 이단아였다. 그들의 보복은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지원은 갑자기 부대 내에서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들만 도맡게 되었다. 한밤중에 긴급으로 떨어지는 서류 작업,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탄약고, 재고, 전수조사, 심지어는 전혀 그녀의 업무가 아닌 주말 영내 시설물 안전 점검까지. 명부는 능력 있는 장교에게 중책을 맡긴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그녀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하소위, 이것도 좀 부탁해. 하소위가 일 처리가 워낙 깔끔해서 말이야. 김정수 대위는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그녀에게 떠넘겼다. 사건 초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그녀를 회유하려 했던 그는 이제 윤 대령의 충실한 수족이 되어 지원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지원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밤을 새워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적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야간 사격 훈련 중이었다.
지원은 부사수로서 표적지 관리 및 통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때 윤상현 대령이 훈련장을 시찰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소위. 네, 연대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 하소위 덕분인 것 같아.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군대는 혼자 잘나서 되는 곳이 아니야. 동료들과의 화합, 선배에 대한 존경, 이런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 너무 혼자 튀려고 하지 마. 그러다 다치는 수가 있어.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터지는 총성의 섬광이 윤 대령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튀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대장님. 당연한 일이라 그 당연한 일 때문에 수십 년 군 생활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났지. 그게 하소위가 말하는 정의인가? 그것이 군법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지원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윤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획 돌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는 양구의 겨울보다도 차가웠다. 지원은 깨달았다. 박철규는 거대하게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박철규라는 개인의 뒤에 숨어 군대라는 조직 전체에 기생하고 있는 낡고 부패한 관행 그 자체였다. 그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소위님 힘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서툴지만 진심 어린 글씨체에서 지원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다. 그녀는 쪽지를 소중하게 군복 주머니에 넣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군 또한 존재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이유였다. 양구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하지원 소위를 향한 부대 내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따돌림은 마치 지독한 혹한처럼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윤상현 대령을 중심으로 한 구시대의 잔당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고 고립시키려 했지만 지원은 꿋꿋하게 버텨냈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는 대신 자신의 임무에 더욱 철저하게 매달렸다. 그녀의 완벽한 일처리는 그 누구도 감히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를 지지하는 익명의 쪽지들은 계속해서 배달되었다. 때로는 따뜻한 캔커피가, 때로는 초코바 하나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동료들이 보내는 조용한 응원은 차가운 철옹성 속에서 그녀가 온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난로와도 같았다.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호출을 받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이례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하소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네. 과찬이십니다, 사단장님. 자네에게 육군본부로부터 직접 하달된 명령이 있네. 사단장이 내민 것은 한 장의 파견 명령서였다. 수신 제21보병사단 하지원 소위. 발신 육군본부 정책실. 내용 상기 인원을 육군본부 성평등 조직 문화개선 TF 정책개발 장교로 파견 근무를 명함. 목적지는 계룡대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지원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전방 야전 부대의 신임 소위가 그것도 이례적으로 본부 핵심 TF에 파견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겠지. 사단장이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자네가 일으킨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모양이야.
국방부와 합참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을 작정인 것 같더군. 그리고 그 중심에 자네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사건의 당사자이자 누구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거지. 사단장의 설명 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부대의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지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린 것에 대해서는 내심 인정하는 눈치였다. 이것은 자네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동시에 더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네. 야전을 떠나 정책을 다룬다는 것,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서 개혁의 칼날을 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자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 어떻게 하겠나?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야전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전선에서 부하들과 함께 구르며 성장하고 싶었다. 이곳에 남아 윤상현 대령과 같은 이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고 싶다는 오기도 있었다. 계룡대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비겁한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은 행정보급관 이진석 상사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였다. 소위님, 썩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자라난 토양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 박철규를 처벌하고 윤상현과 맞서는 것은 썩은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군 전체의 규정과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이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었다. 지원은 결심을 굳혔다. 가겠습니다, 사단장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견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지원이 양구를 떠나기 전날 밤 이진석 상사를 비롯해 그녀를 남몰래 응원했던 몇몇 부사관과 병사들이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소위님,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오십시오. 저희 같은 힘없는 병사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진심 어린 격려의 지원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수많은 전우들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군장을 꾸려 정든 내무반을 나섰다. 낯설고 차가웠던 양구의 공기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위병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 전경을 돌아보았다. 험준한 산맥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백두산 부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동시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곳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제 그녀의 전쟁터는 이곳 양구의 험준한 산악지대가 아니다. 계룡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 보이지 않는 규정과 관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저항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다. 계룡으로 향하는 군용 버스에 오르며 지원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전장으로의 출정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은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남쪽으로 계룡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계룡대는 거대한 성체였다. 양구의 백두산 부대가 날 것 그대로의 강철로 만들어진 야전의 요새였다면 계룡대는 차갑고 매끄러운 화강암과 유리로 지어진 권력의 요새였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군화 소리마저도 소음 방지 바닥재에 흡수되어 낮고 정중한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이곳의 공기는 화약 냄새 대신 잘 마른 서류의 잉크 냄새와 값비싼 방향제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본부 정책실 산하 성평등 조직 문화개선 TF. 하지원 소위가 배속된 곳은 본청 건물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TF 사무실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이곳의 전쟁 방식이 양구와는 완전히 다르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TF의 수장은 김진우 준장이었다. 별을 단지 얼마 안 된 그는 온화한 인상과 합리적인 말투를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음 진급을 향한 노련한 정치적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반갑게 맞았지만 그 환대에는 제발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시키는 일만 잘 처리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하소희,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자네가 우리 TF의 비밀병기야.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지. 지원에게 실질적인 멘토가 되어준 사람은 법무실에서 파견된 오수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안경을 쓴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국내 성폭력 및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베테랑이었지만 거대한 조직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본 탓에 약간의 냉소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환영의 하소희. 여기는 총알 대신 보고서와 결제 라인으로 싸우는 곳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전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 오소령의 퉁명스러운 환영사는 지원에게 이곳의 생리를 단번에 깨닫게 했다. TF의 구성원은 다양했지만 그 속내는 복잡했다. 김 준장처럼 정치적 입지를 위해 온 사람, 오소령처럼 진심으로 개혁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인사참모부에서 온 배상철 중령처럼 이런 쓸데없는 짓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TF의 첫 번째 공식 회의. 안건은 전군 인권보호수칙 개정 및 선고충 처리 절차 개선안이었다. 기존의 절차는 너무 폐쇄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직속 상관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사실상 2차 가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동료 여군들에게서 들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저는 독립적인 외부위원회에 의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도입을 건의합니다. 군사경찰이나 법무실 같은 내부 조직만으로는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대 밖의 중립적인 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초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회의실의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절차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의 가장 신성한 가치 중 하나인 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급진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배상철 중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한 심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하소희,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군. 지휘관의 부대 통솔권을 무시하고 외부 기관이 함부로 개입하게 되면 군의 기강은 누가 잡나? 악의적인 무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야. 악의적인 무고보다 도움을 청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군 기강에 더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수성이 인권 유린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 목소리에는 야전에서 직접 부조리를 겪어낸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달아올랐다. 김진우 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헛기침만 해댔고 오수진 소령은 흥미롭다는 듯 안경 너머로 지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청하는 과거 사건 관련 자료들은 군사기밀 혹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는 수많은 상급자들의 책상 위를 떠돌다 의미 없는 빨간 줄만 그어진 채 돌아오기 일쑤였다. 배상철 중령을 위시한 TF 내의 보수파들은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묵살했다. 그들은 지원을 고립시키려 했다.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자기 경험에만 매몰된 신출내기라는 딱지를 붙여 그녀의 영향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자료와 씨름하던 지원에게 오수진 소령이 다가왔다. 그녀는 지원의 책상에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놓아주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여기서의 싸움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람 피를 말리는 거야.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 성급한 게 아니라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린 거지. 지휘관의 절대적인 권력. 그 성역에 감히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야. 오소령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보고서와 회의만으로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어. 바로 진짜 목소리들이지. 서류 안에 박제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말이야. 오소령의 말은 지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내리꽂혔다. 그렇다. 이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균열의 목소리들이다. 지원은 결심했다. 책상 위에서의 싸움을 잠시 멈추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녀는 흩어져 있는 진실의 파편들을 직접 모아야 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류와 직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싸움이었다. 계룡대의 높은 벽 너머 침묵 속에 잠겨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룡대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집요하게 흘러갔다. 하지원 소위의 급진적인 개혁안은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의미 없는 토론과 검토의 수렁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배상철 중령을 위시한 반대파들은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를 꾀하고 있었다. 하소위, 너무 서두르지 마. 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김진우 준장의 회유는 계속되었지만 지원은 더 이상 탁상 공론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수진 소령의 조언을 따라 물밑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육군 내부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또 다른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 꺼렸다. 말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는 깊은 불신이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모욕과 폭행, 그리고 싸움을 결심하기까지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딱딱한 법 조항이나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에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 초임 장교 교육 시절의 동료 등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한 사람의 소개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식으로 그녀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는 점차 군 전체로 확장되었다. 한 여군 하사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전역을 결심했다고 울먹였다.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뜯어말렸어요. 그래봤자 너만 다친다고. 그 사람 옷 벗기기 전에 내가 먼저 군복 벗게 될 거라고요. 또 다른 장교는 훈련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는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는 지휘관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군대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부조리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해지니까요. 지원이는 그들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기록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에 붙이는 조건이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 그리고 깊은 체념이 담긴 한숨들. 그것들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군복 속에 감춰져 있던 골마 터진 상처들의 생생한 기록이었다. 그러던 중 박철규 전 중령의 군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변호인단은 막강했다. 전직 군 법무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은 재판의 본질을 군내 폭행 사건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임 장교의 상관 모함 사건으로 변질시키려 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하지원 소위의 배경, 즉 국방부 차관인 아버지와 육군 대장인 외삼촌을 걸고 넘어지며 그녀가 개인적인 야망과 집안의 힘을 이용해 무고한 상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 소문은 계룡대에 파다하게 퍼졌다. 지원의 등 뒤에서 그러면 그렇지 뺑 믿고 설친 거였어. 박중령만 불쌍하게 됐네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왔다. 그녀가 진행하던 TF 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기 시작했다. 배상철 중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적인 복수심을 가진 인물이 공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공공연하게 그녀를 비난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TF가 육군 참모총장 주재의 주요 정책 현안 회의에 중간 보고를 하게 된 날이 다가왔다. 김진우 준장이 준비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맹물이었다. 기존의 정책들을 약간 수정하고 인식 개선 교육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지원이 그토록 주장했던 독립적인 신고 채널이나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 보고를 하루 앞둔 날 밤 지원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이 수집한 수십 명의 익명 증언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엮었다. 침묵의 함성 이름 없는 병사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가해자의 계급과 소속, 피해 사실, 그리고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날짜와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육군본부의 심장부인 대회의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최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진우 준장의 지루한 보고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총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지원 소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정에 없던 돌발 행동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김 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자네는 누군가? 엄숙한 표정의 참모총장이 물었다. 성평등 조직 문화개선 TF 소속 하지원 소위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보충 보고서를 모든 장성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부터 TF의 공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진짜 목소리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가장 비극적인 사연 하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여군 부사관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장성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다. 서류 속의 건조한 통계와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고통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해 온 진실의 단면입니다. 이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만드는 개혁안은 총장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원은 모든 것을 걸었다. 이 행동은 군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극상이자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참모총장의 굳은 얼굴 위로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성체의 가장 단단한 심장부에서 한 젊은 장교가 던진 진실의 폭탄이 마침내 터진 순간이었다.
하지원 소위가 일으킨 파장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육군 최고 지휘부가 모인 회의실에서의 돌발 행동은 즉각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회의가 끝난 직후 그녀는 TF 복귀는커녕 감찰실의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김진우 준장은 사색이 되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우리 TF는 이제 끝장이야. 라며 고함을 질렀고 배상철 중령은 군 기강을 무너뜨린 하극상이라며 당장 그녀를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날 오후 TF에 보고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지원 소위가 제출한 침묵의 함성 보고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은 그녀의 보고 방식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총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군의 명운이 달린 문제 앞에서 절차상의 파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지원의 외삼촌인 육군대장을 비롯한 몇몇 개혁 성향의 장군들이 총장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지원의 행동은 하극상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에게 현장의 실태를 직보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김진우 준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꿔 그녀의 보고서를 극찬했고 TF는 이제 침묵의 함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혁안을 전면 재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원은 졸지의 TF의 실질적인 에이스이자 육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철규 전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원이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규는 그 사이 폭삭 늙어 보였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함에 떨리는 초라한 중년의 남자만 남아 있었다. 박철규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그녀의 배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증인은 아버지가 현직 국방부 차관이고 외삼촌이 육군 대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이번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빠른 진급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의 질문은 교묘하게 그녀를 권력에 취한 야심가로 몰아가려 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제 출세에는 훨씬 더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변호인께서는 지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제 배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백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하 장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답변에 변호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집요하게 그녀의 사생활과 동기들을 공격했지만 지원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만 증언했다.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질 무렵 검찰 측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석에 들어선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과거 박철규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지원이가 침묵의 함성 보고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년 전 박철규에게 당했던 끔찍한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여군이 술도 따르고 애교도 부려야 부대 분위기가 살지라고 말했습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 외모를 평가하며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신고해봤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박철규의 폭행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의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여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철규는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흑심을 품고 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발악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철규. 군인 복무기본법 위반, 직권남용,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파면에 처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파면 그리고 실형.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박철규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원은 그 불빛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함께 증언해준 여군 대위의 손을 꼭 잡았다. 개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하 소위, 오늘 재판 결과는 군이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대국민 약속의 첫걸음이 될 걸세. 수고 많았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자네가 제출했던 침묵의 함성 보고서.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육군 병영 문화 혁신안을 최종 승인했네. 자네가 제안했던 독립적 외부 신고 채널,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즉시 신설하도록 지시했어. 자네가 그 혁신의 중심에 서줘야겠네. 개인적인 싸움의 승리가 거대한 제도의 개혁이라는 더 큰 승리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원의 눈앞에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곡점은 그렇게 찾아왔다. 시간은 군화 소리처럼 어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박철규 전 중령의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 육군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변화의 진원지는 단연 계룡대였고 그 중심에는 이제 육군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하지원 소위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책실 산하의 임시 TF 소속이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의 함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육군 참모총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신설된 육군인권보호센터의 초대 정책연구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책이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일개 소위가 육군본부 직속 기관의 핵심 보직을 맡은 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군의 체질 개선을 향한 최고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한 어느 날 아침 지원은 육군 사관학교의 연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임관을 앞둔 수백 명의 생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래의 지휘관을 위한 인권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었다. 여러분은 곧 누군가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강당을 울렸다.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지휘권이라는 칼은 적을 향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아군을 향할 때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은 상관에게 뺨을 맞아본 군인입니다. 저는 조직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해본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군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한 교보제로 삼았다.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에 생도들의 표정은 점차 숙연해졌다. 진정한 리더십은 통제와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부하가 성별,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그들의 인권을 목숨처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강한 군대를 이끌어 나갈 자랑스러운 지휘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장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 진심 어린 존경과 공감의 표현이었다. 지원이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신설이었다. 과거에는 부대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도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해야만 했던 폐쇄적인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의 독립된 기구인 인권보호관에게 직접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느 날 오후 인권보호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 강원도 오사단에서 근무하는 김민지 하사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김 하사는 새로 부임한 행정보급관에게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과 사적인 만남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같았으면 속으로 끙끙 앓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부대 게시판에 붙은 군인권 보호관 안내 포스터를 보았고 그 포스터에 적힌 하지원 소위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두렵겠지만 용기 내어주어 고맙습니다.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 하사님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오수진 소령은 이제 인권보호센터의 조사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부대가 소속된 군단의 인권보호관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지휘 계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권보호관은 김 하사와 비밀리에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조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해자인 행정보급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 김 하사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2차 가해도 겪지 않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우리가 해냈네요, 하소위.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던 오소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소 대신 뿌듯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아닙니다. 오소령님과 그리고 용기를 내준 김민지 하사가 해낸 것입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녀는 거대한 시스템을 바꿨지만 그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다. 한때 지원을 교묘하게 괴롭혔던 윤상현 대령. 그는 새로 도입된 지휘관 인권 역량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그가 이끌던 연대에서 부조리 신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지원은 이진석 상사와 오랜만에 통화했다. 요즘 우리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위님 덕분입니다. 이 상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여군이라고 무시하거나 계급으로 부하들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다들 압니다. 그랬다가는 제2의 하지원 소위가 나와서 자기들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걸요. 소위님 이름 석자가 이곳에서는 부조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계룡대의 너른 전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완벽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쌓여온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싸움은 아마 평생 계속될 것이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원은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양구에서 받았던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소위님 힘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소중하게 다시 군복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 너머 연병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향하는 젊은 병사들의 활기찬 모습을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지원은 대한민국의 군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피워낸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이 땅의 모든 병영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그 희망의 물결 한가운데 하지원 소위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